고요하게 품는 질문 이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이거 인트로예요. 안녕하세요. 고요하게 품는 질문 이보라입니다. 누구나 고요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품고 있는 질문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질문으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비주얼 팟캐스트입니다. 오늘도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혜원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직업으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이제 기업들의 브랜드 전략을 짜주는 브랜드 컨설팅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데이버피라고 하는 브랜딩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엄마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사실 역할과 정체성으로 살고 계신 회원님이고 또 이제 저와의 연결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저희가 세어본이 만난 지 한 6, 7년 정도 네, 맞아요. 되었고 사실 이제 뭐 만나게 된 계기는 다른 프로그램이었지만 계속 뭔가 삶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저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대화를 꽤 오래 나눠온 동료이자 친구로서 오늘의 대화를 좀 기대하면서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회원님께 질문을 먼저 받아서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회원님의 질문에 중에서 제가 제일 좀 뭐랄까요? 인상적인 파트는 예민한 나를 어떻게 데리고 살면 좋을까? 이 질문의 파트였어요. 제가 잠깐 읽어보자면 기분은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타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컨설팅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예민하게 공감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공감 촉수가 더 발달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공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폭되면 더할 나위 없이 관계와 세계가 확장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면에 퍼지는 파장이 꽤 큽니다. 이 얘기를 문장을 적어주신 걸 보고 사실 되게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혜원님과 좀 비슷하게 타인의 감정이나 어떤 상태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 어떻게 사람들의 에너지가 좋을 때는 저도 이제 그걸 잘 흡수해서 좋게 가는 편인데 반대로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서 뭔가 제가 이 상황을 중재해야 될 것 같다거나 아니면 이 상황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 진폭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왜 이렇게 클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주제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회원님 스스로가 나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예민한가? 라고 느끼는 순간 중에 기억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지가 궁금했어요. 그게 말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네. 말의 내용과 말의 뉘앙스와 말의 어떤 온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도 못되게 옳은 이야기를 못되게 하면 절대 옳게 들리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제가 언어 쪽을 또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브랜딩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브랜드의 뭐 슬로건이 됐든 비전이 됐든 어떤 스토리가 됐든 그 브랜드의 언어를 만들고 만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어에 되게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같은 얘기를 해도 조금 온도가 차가운 걸 너무 캐치를 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미세하게 지금 차가워졌다. 이걸 내가 귀신같이 아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게 왜 무리한 요구인가요?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라고 치면 예를 들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무리였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는 어떤 표현과 그게 왜 무리한 요구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가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예민해진다기보다는 그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고객 캐치가 너무 잘 될 때 좀 예민해지는구나라고 좀 느끼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유독 언어적인 측면에서 언어로 형성되는 분위기.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카테고리가 만약 있다면 저도 한번 회원님의 질문을 받고 저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좀 더딘 편이고 공간이 바뀌면 되게 예민해지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여행을 가면 너무 좋음과 동시에 자극의 정도가 너무 커져서 너무 빨리 소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정말 최근에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행이 주는 어떤 신선한 자극과 도파민에 취해서 왜 이렇게까지 소진되지를 잘 감지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 저는 여행사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여행 갈 일이 너무 많았고 늘 거기에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예를 들면 뭐 어떤 책임감, 뭐 어떤 좋은 종류의 도파민 이런 것들 자극 이런 것들 때문에 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좀 놓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극의 조절이 되게 필요하구나, 나에게. 여행이라는 것이 늘 나에게 좋은 자극만 주지 않는구나. 환경이나 장소의 변화에 나를 너무 많이는 노출시키지 말자. 내가 적정선을 좀 알아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어떤 특정 영역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예민하다는 것을 발견한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해졌어요. 회원님에게도 또 그런 언어적 영역 이외에 혹시 떠오르는 카테고리나 아니면 뭐 사건일 수도 있고요. 뭐 최근에 겪었던 일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또 느꼈던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확실히 언어적인 그런 자극에서 느끼는 수준이 압도적으로 크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은 당연히 뭔가의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언어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예민하니까 네. 그거에 어떻게 보면 꽁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게 조금 맺히고 풀어지지 않으면 좀 더 가라앉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화할 때 그걸 많이 느끼시는지 네, 아니면 맞아요. 메일이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민감하신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런 것도 있죠. 카톡에 보면 네. 이제 느낌표 같은 거를 쓰는 것과 웃음 네. 표시를 쓰는 사람과 마침표가 없어 지금? 그 마침표 하나만 찍는 거 아니야? 사람과 그런 거에서도 좀 예민한 것 같고 그런 게 있으시구나. 있어요. 네. 그리고 너무 말줄임표 많이 쓰는 사람도 조금 우울한가? 좀 무섭기도 하고 무섭나? 나한테 뭐가 있나? 감정이 있어서 저러나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여행 얘기를 하시니까 네. 20대 때 30대 때는 못 느꼈었던 그런 피로감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여행을 생각할 때 새로운 여행지에서 저도 너무 좋은데 이게 여행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행하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하겠지라는 좀 그런 무뎌지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하지만 또 그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내가 다 이 상황들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더 많이 지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어디에선가 흥분과 행복은 다르다? 그런 문장을 봤는데 되게 공감이 갔었거든요. 여행이나 꼭 여행이 아니어도 새로운 장소에서 느끼는 어떤 흥분감 그리고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을 때 흥분감이
행복감과 꼭 연결되지 않는데 마치 예전에 그런 것을 구분해내지 않았을 때는 되게 비슷한 등호로 여겨서 지금 행복한 거 아닌가? 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덩어리로. 그런데 제가 자극에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는 좀 구분해보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최근에 예민한 사람을 위한 북클럽이라는 북클럽을 새로 운영을 하게 됐고, 이런 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또 혜원님이 던져준 질문이 더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 책의 어떤 한 구절에서 혜원님과 좀 대화의 재료를 찾아보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제목은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라는 책이고, 이게 HSP라고 불리는 하일리 센시티브 피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담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초반에 이 HSP 테스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혜원님 몰래 혜원님에게 오늘 이 테스트를 해야겠다 하면서 왔고, 사실 저도 아침에 이 테스트를 하고 왔어요. 최고점을 받지 않을까요? 아마도 저 이제 끝나고 나서 저도 몇 점인지 알려드릴 건데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재밌겠다. 그 손으로 꼽으셔도 되고. 네. 항목은 23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거나 팟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도 들으시면서, 이건 공개되어 있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번부터 네. 질문 드려볼게요. 테스트 시작합니다. 나는 얼마나 예민한 사람일까? 1번. 나는 주위에 있는 미묘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 같다. Yes.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많이. 통증에 매우 민감하다. 네. 매우 바쁘게 보낸 날은 침대나 어두운 방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숨어 들어가 자극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네. 카페인에 특히 민감하다. 네. 밝은 빛, 강한 냄새, 사이렌 소리 같은 것들에 의해 쉽게 피곤해진다. 맞아요. 풍요롭고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 네. 큰 소리에 불편해진다. 네. 미술이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네. 아니요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거 그냥 혜원님 특징 적은 거 아니죠? 네. 9개 나왔어요. 양심적이다. 이거는 중립적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저는 양심적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완전 하이 쪽은 아니니까. 네, 그럼 아니오로. 네. 깜짝깜짝 놀란다. 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당황한다. 맞아요.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안다. 사람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짜증이 난다. 맞아요. 실수를 저지르거나 뭔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폭력적인 영화와 TV 장면을 애써 피한다. 네.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긴장을 한다. 너무 당연해서 배가 아주 고프면 강한 내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기분 또한 저하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생활의 변화에 의해 동요된다. 섬세하고 미묘한 향기, 맛, 소리,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즐긴다. 네. 내 생활을 정돈해서 소란스럽거나 당황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경쟁을 해야 한다거나 무슨 일을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불안하거나 소심해져서 평소보다 훨씬 못한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내가 민감하거나 숫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건 아니었어요. 그럼 몇 개인가요? 지금까지요? 네. 20개. 20개요? 네. 이게 이제 23개 중에 13개 이상이면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고. 참고로 저는 19개가 나왔어요. 저랑 좀 비슷한.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같은 HSP군요. HSP 네. 반가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HSP다 아니다로 분류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척도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13개면 HSP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13개면 HSP에 가까운 거고, 이제 23개에 가까울수록 HSP 민감도가 더 높은 상태다. 물론 계속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안 변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기질이라고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또 특히 민감한 사람들은
이거를 좀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자기 기질을 잘 활용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걸 잘 활용을 못하면 약간 나 자신을 오해하기 되게 쉽다는 이야기가 대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목들이 거의 다 자극에 얼마나 민감한가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너무 재밌는 게 E 성향과 I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네네네네. 그거에서 제가 되게 재밌다고 느꼈었던 반대로 생각했었던 네. 게 저는 I인데 I가 굉장히 자극에 민감하다라는 얘기가 되게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내향적이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나 혼자 있길 좋아하고 소수의 인원하고 어떤 그런 조용한 시간들을 그냥 좋아하는 성향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서 그 너무나 많은 자극을 피하는 것도 네. 아이의 성향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내향인인 경우에 HSP일 경우가 70%, 외향일 경우에 30%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자극이 상관없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극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거고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겉으로 잘 티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도 자극에 민감할 거라 생각해서 되게 조심하고 배려하고 상황을 다 읽어서 통제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안 힘들어 보이고 소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소진과 번아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막 파김치처럼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다. 뭐야 나잖아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되게 막 잘 유연하게 잘 지내는 사람 문제를 만들지 않으니까 네, 이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속으로는 이 자극을 엄청나게 감내하느라고 맞아요. 엄청난 그런 안에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읽기만 해도 좀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저는 좀 약간 왜 그런 어떤 배움이 들어왔을 때 자유 있잖아요. 이걸 언어로 해석돼 있고 이미 연구로 밝혀져 있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저는 조금 더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원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도 회원님이 스스로 어떤 부분이 예민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같이 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떤 영역이 조금 더 민감한지를 여쭤봤던 거고 사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예민한 사람들의 세 가지 척도는 첫 번째가 초감각 그래서 이제 감각을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많이 잘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분위기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공기가 느껴지는 이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 간의 지금 어떤 감정성 어떤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느끼고 그리고 이제 오감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오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잘 느끼는 거 그리고 초감정이라고 해서 이제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타인의 감정에 그리고 잘 읽고 그리고 내 감정에도 조금 민감해서 지금 좀 짜증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잘 느끼는 그런 상태인 거고 마지막이 이제 초예술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미안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것을 골라내거나 구별하거나 식별하는 능력이 조금 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HSP의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초초초군요. 초초초. 그래서 브랜드 컨설팅 일을 또 하고 계시다 보니 그런 것을 구별해내야 되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알아내서 어떤 언어로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브랜드가 가진 고유한 어떤 아름다움이나 특성들을 잘 발견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건드려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게 발달된 사람이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그 일을 하니까 더 발달이 되고 발달이 되니까 더 또 성격은 예민하고 민감해지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면에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은 게
과거에는 무던하게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 일이 내면에서 너무 소용돌이 치는 때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좀 단점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한 30대쯤이 되면 일도 어떤 내면도 되게 좀 더 성장해 있고 단단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더 물렁물렁해진다고 더 해야 소용돌이가 되나? 많아지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참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아마도 그런 기질이 있었으니까 또 브랜드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맞아요, 타고난 되게. 기질이라고 만약에 분류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이 기질이 회원님의 일과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일에는 아무래도 그 클라이언트 일을 하다 보니 본인들이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에게 모두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네. 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외부적인 시선에서 봐서 좀 새로운 시각을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좀 많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 클라이언트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일들과 이런 것들을 제가 인터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터뷰를 당하는 이 시간이 되게 좀 어색하고 낯선 네. 재밌는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그분들이 일하면서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또 이제 쏟아내시기도 하고 그때 이제 조금 더 대화하면서 약간 제가 또 몰입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브랜드의 빙의가 된 것처럼 네. 제가 그 브랜드에 잠깐 한 3, 4개월의 대표의 마인드가 돼서 이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공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철학과 정신으로 계속 가야 이 브랜드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접신까지는 아니어도 네. 좀 그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브랜드에 애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무래도 민감하게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좀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일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트렌드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조금 어떤 것들이 유행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은 그 유행을 만들어내는 지금 시대의 마음과 어떤 시대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에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맞는 것 같은 게 아까 질문지에도 예를 들면 되게 폭력적인 장면이나 뭐 이런 좀 극적인 게 너무 포함된 장면을 보기 힘들어한다. 이런 것이 사실 공감이 너무 잘 되기 때문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고 내가 맞는 것 같고 찔리는 극인데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잘 공감하고 감정을 느끼는 특성을 일에서 활용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게 막 이 예민한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게 결코 완전 좋은 특징이라거나 완전 나쁜 특징이라고 구분할 수 없겠다라는 맞아요, 생각, 맞아요. 네. 양면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더 잘 다뤄줘야 되는 측면으로 인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감각이 발달했다거나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 엄청난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저를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저를 해석할 때 너무 난 피곤한 기질의 사람이야 라고 해석해버리면 제가 사실 이 일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타인의 그쪽에 너무 몰입돼 있다 보면 그럼 나는 이 일은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고 지치게 하는 일이라는 정의가 세질 거고 만약에 그게 너무 진짜 사실이어서 치우쳐져 있다면 쉬어주는 게 맞겠지만 제가 어느 쪽에서 그 특징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제가 인식하는 의미도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양쪽 측면을 다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면이 도움이 되는가가 먼저 궁금했고 반대로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면이 좀 걸림돌이 되는가 이 측면도 궁금했어요. 네, 제가 속 얘기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어떤
예민함 때문인 것 같거든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어떤 것들을 느꼈는데 그게 사실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100% 상대가 나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과 내가 이해한 게 딱딱 100% 맞아서 그 감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을 느끼는 제가 물이라고 하면 네. 거기에 그분은 조약돌을 던졌는데 네. 저는 바위 하나가 날라온 것 같은 파장의 크기가 네, 너무 네, 다르다 네. 보니까 그걸 많이 느껴서 아프지만 그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생각해요. 내가 느끼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정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또 하는 거죠. 한 번 더. 그게 어떻게 보면 배려인데 이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든 그런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전에 대화했을 때도 회원님이 거절하는 게 어렵다. 방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싫은 소리를 못한다. 그 얘기 하셨을 때 보통 우리가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까탈스럽거나 까다로워서 왠지 거절도 잘할 것 같고 싫은 건 싫다고 잘 얘기할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민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상황을 배려하기 때문에 거절을 더 잘 못하고 싫은 소리도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공감 갔거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나를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나는 왜 싫은 소리를 못할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측면이 주는 분명 좋은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마 그 어려운 점에서 작동하는 맞아요. 기질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그 언어화가 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에게 주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데 그거는 잘 보지 않고 이거를 왜 난 얘기 예민하지? 이렇게 유별나지? 왜 털지 못하지? 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전달하고 풀어버리지 못하지? 왜 꽁하고 있지? 이런 조금 자꾸 나에게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내게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왜 자칫 잘못 해석하다 보면 유별난데 또 거절을 못해? 그 되게 심하게 비난하기 쉽거든요, 나 자신을. 맞아요. 나는 왜 이럴까? 유별나면 유별난 대로 말이라도 잘하던지. 왜 말도 못하지? 그것도 착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착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기질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게 저도 이제 많은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책을 읽고 공부를 해보면서 와 되게 이거는 뭔가 어떤 이 기질로 공부할수록 귀결된다. 이걸 되게 잘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혹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감각에 예민하고 막 어떤 예술 작품이나 이런데 유독 잘 감화되고 이런 기질이라면 테스트를 진짜 꼭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또 혜원님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예민하다고 하셨지만 이게 분명 사람마다 카테고리가 다를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카테고리를 잘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거에 유독 더 민감한지 거기서 잘 조금 나를 보호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좀 덜 뭐랄까요 소용돌이에 갇히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 기질을 우리가 양쪽 측면에서 잘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회원님의 질문 중에 또 그 파트도 저는 되게 공감이 됐어요. 40대가 되면 40대라는 걸 까고 시작하죠. 40대가 되면 조금 무뎌지거나 아니면 막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의 약간 환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약간 초월하는 것 같은 뭔가 포용하고 수용할 것 같은 이미지들 왠지 좋은 어른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환상이 있는데 왜 40대가 돼도 저는 무뎌지지 않고 예민할까요가 제 심장에 달아나 꽂히면서 이거 궁금하다. 그래서 혜원님이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느끼고 계신지 뭐 그런 일화도 좋고 아니면 뭐 그런 상황도 좋고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사실 뭐 어떤 특정한 사례가 있다기보다는 일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이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굉장히 그 기분을 많이 좌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의 일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또 인정이라고 하는 거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정말 신나서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냈을 때 공명하는 어떤 공감의 지점이 너무 잘 맞으면, 아까 제가 예민한 어떤 민감함이라는 성격이 굉장히 승화되어 좋은 결과물로 나타나서 이제 되게 좋은 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그 맞지 않는 어떤 에너지와 또 어떤 상황들과 이런 것들이 꼬이다 보면 네. 정말 안 맞는 결과물들로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 넘어오면서 왜 그게 더 강화가 되는지. 근데 아까 이제 어렴풋이 저희가 이제 대화 나눈 것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취향이 좀 더 강화된다든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관이나 어떤 의미들이 조금 더 그 바운더리들이 공고해지면서 이 선은 넘고 싶지 않은데, 아니면 이 선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기준이 맞아요. 조금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근데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갈수록 살면 살수록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상처를 받다 보면 자기 방어 기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한 100m까지는 내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50m로 좀 줄어들고 30m로 반경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m까지 있을 때는 다 좋아 그래 이랬던 것이 이건 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바운더리를 좀 좁히고 좀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게 꼭 단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좁아지면서 좀 나는 좀 더 깊어지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인정하면 되는데, 사람이 똑같이 80년, 90년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다 변화하는데 이렇게 얇게 있었던 100m의 운동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얘가 깊어지는데 당연히 30m, 부피는 똑같다라고 하면 넓이와 깊이가 되게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저도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게 내가 어떤 좋아지고 나빠짐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나가 어떤 사람인구나를 조금 더 알아가는 과정이 좀 더 나이가 들면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그런 생각 없이 왜 나는 단단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또 부정적인 회로를 돌리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기는 하네요.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타인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 타입이거든요. 또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하는데 비슷해요. 근데 되게 처음 보면 네. 친화력이 있는 것 것처럼 같은데 보이잖아요. 아니야.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삶에서 추구하고 싶은 저의 어떤 방향이 어딘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담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기질적으로는 담이 높은 사람 같은데, 소심해서. 근데 이 담을 제가 원하는 만큼은 잘 유연하게 내리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라서 저의 추구하고 싶은 방향성은 반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걸 잘 다뤄보고 싶거든요. 그냥 제 안에 갇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공고하게 이걸 만들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공고한 그 저만의 집 안에서 살고 싶지 않고, 제가 원할 때 언제든 유연하게 담을 허물기도 하고, 어떤 담은 낮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담은 더 공고하게 만들기도 하고, 제가 선택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공고해져 버리면 어느 순간 선택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거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 더 어려운가 생각해보면, 저의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조금 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예전에 다 선배였는데 이제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이제 그 비중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일의 특성상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분들하고 많이
부딪히면서 일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제가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어른스러워 보이고 유연한 척. 맞아요. 사실은 나 되게 예민한 사람인데 네, 막 여기서 포용 있는 괜찮아 막 이렇게 넘어가는 어른놀이, 사람. 어른놀이.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님을 들키는 것이 가장 내가 생각하는 멋진 어른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나 좀 이렇게 어리숙한 면도 있고 이렇게 부서진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것도 많은데 근데 그냥 이런 나를 잘 데리고 살고 있어라고 감추지 않고 들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시간이 들수록 이 생각은 놓치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갇혀버리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40을 넘어가고 이미 많이 넘었고. 네, 네. 저는 많이 넘었어요. 네, 저도 조금 넘었지만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좀 뭐랄까요? 이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20, 30대에는 어떤 막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경험이 훨씬 더 많았다면 그 일로 인해서 얻었던 것도 많고 상처받았던 것도 많았지만 그걸 토대로 나를 조금 더 인식하고 이해하게 됐고 이제 그 재료들을 가지고 나머지 삶의 시간 동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를 계속 저는 실험해보는 일을 이제 좀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나는 너무 내 안에 갇히거나 내 안에 성에 공고하게 딱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 좀 어리숙함을 들키고 자주 사과하고 자주 인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되게 어렵지만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화두에 대해서도 회원님과 좀 깊게 나눠보고 싶다. 이 40대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성 이런 모습들은 어떤 걸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원님도 혹시 회원님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 타인이 내게 자극을 줬을 때 내가 반응하는 방식, 이런 방식의 추구미 같은 걸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그런 모습이 있으신지. 저도 유연함인 것 같아요. 그 대화의 어떤 결론을 빨리 지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유연함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건 이렇잖아라고 어떤 예를 들면 저와 어떤 같이 일을 하는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 같았으면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가지고 오면 뭔가 그런 것들을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규정했었던 답이 아닌 어떤 것들이 또 왔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중간 지점에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본다던가 그런 것들도 하나의 유연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예를 들면 나는 예민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내 가치관과 내 신념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축과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유연하게 섞어볼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고해지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다면 타인을 대하는 방식의 연습이 조금 더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약간 궁극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 이전에 회원님이 근본적으로 질문하셨던 나를 어떻게 잘 데리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관점에서 보자면 나랑 꽤 관계가 좋은 상태라는 게 회원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했어요. 요즘에 나랑 좀 관계가 좋다. 그러면 어떤 상태나 에너지 레벨 정도이신지 뭐 이런 거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게 나를 내가 평가하지 않을 때가 제일 평화롭더라고요. 내가 나와 관계가 좋다라고 느낄 때 네. 굉장히 어떤 다양한 영감을 받아서 굉장히 내 안에 밝은 에너지가 느껴질 때도 되게 내가 나와 관계가 좋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평소에는 어떤 그런 감정들도 많잖아요. 질투심이라든지 네. 어떤 타인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똑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저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이 되게 감사하게 느껴질 때 네. 그때는 되게 제가 제 자신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에너지가 좋지 않을 때는 네. 굉장히 누군가가 비난하고 싶어지고 근데 역으로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쵸. 그게 악순환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결국에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기심인 것 같아요. 그게 나쁜 이기심이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이기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타인이 싫고 비난할 때 내가 너무 힘든 걸 느끼니까 그걸 요즘 되게 많이 깨닫고 있어요. 비난 회로가 끝나지 않는구나. 나를 다치게 하는 것이. 그 예를 들면 혜원님이 상태가 되게 좋은 시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 많이 해줘요? 얘기를 별로 안 하는. 나랑 관계가 좋을 때? 오히려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있는 그게 그대로. 합일이 돼 있어서 내가 나랑 분리할 필요가 없는 시점, 순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약간 떨어져서 본다는 얘기는 얘가 관계를 잠깐만 한번 볼까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이게 블렌딩이 안 되어 있고 잠깐만 뭔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혹은 아닐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기분이 막 좋을 때는 네.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따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힘들 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혹은 내가 너무 에너지가 안 좋을 때 네.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잠깐만 한번 분리해보자. 객관적으로 이렇잖아. 뭐 객관적이어도 내가 느끼는 건 그거잖아.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럼 걔가 이제 혜원님 혼내나요? 많이 혼내죠. 너무 많이 혼나요. 아주 그냥 가혹하게. 가혹해요. 정말 가혹해요.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겠어? 이제 넌 어떻게 이렇게 생겨 먹었니? 거기서 나오는 워딩은 정말로 너무 뭐 가혹해요. 영화로 써도 될 정도로 네네네. 주옥 같은 거의 문장들이 뭐 통곡의 벽 수준 네, 비난의 벽. 날카로워가지고 뭐 거의 그냥 100% 찔리는. 네. 그 제가 작년에 최애아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최애아이요? 네, 최애아이 모르시나요? 몰라요. 최애아이 꼭 나중에 보시기를. 최애아이. 네, 제가 발음이 좀 최애의 아이를 최애의. 보다가 거기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트라우마 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떠올릴 때마다 내 안에 악마 같은 애가 딱 나와가지고 진짜 얘기하신 대로 되게 분리된 자아인 거죠. 근데 이제 형상은 악마예요. 그래서 걔가 엄청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비난을 나 스스로에게 하는 게 시각화돼서 보이는데 그 악마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그 악마가 나잖아요. 그냥 이제 원래는 걔가 그냥 악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난 거지 걔가. 그걸 알게 됐을 때 일단 충격과 공포가 있었고 그런데 그 존재가 계속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나는 얼마나 작아지고 얼마나 자주 무너지고 얼마나 크게 상처받는가 그걸 이제 약간 극으로 시각화해서 보니까 HSP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 알고는 있었는데 그 내 안에 어떤 사감님이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시각화해서 봤을 때 좀 충격이 있었고 와 그래
때때로 아 지금 악마가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거 느껴질 때 종종 있잖아요. 있죠. 예, 예, 예. 그것마저 안 느껴질 때는 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 맞아요. 그게 악마인지도 예, 몰라요. 예. 그나마 악마가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또 그럼 왔구나 상태가 좀 하면 괜찮아.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느끼는 순간 물리칠 수 있는데 느껴지지도 않으면 걔가 그냥 얘기하도록 두잖아요. 계속.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 나랑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진짜 걔가 활개치도록 막 마음대로 마음껏 다니도록 둘 정도로 에너지가 없는 것 같고 결국 제가 저한테 상처를 받는 건데 그 일을 조금 잘 돌봐주고 싶다. 내 안에 악마로부터 내가 너무 많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봐주고 싶다. 그래서 약간 극에서는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얘가 악마가 나라는 걸 아는 순간 얘가 존재가 작아졌어요. 이게 사실은 나였다는 걸 알아주면서부터 다른 외적인 요소도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악마의 존재를 잘 알아주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또 과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특히나 예민한 사람일수록 악마가 크게 보일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잘해 악마가. 맞아요. 왜 그러지? 왜냐면 언어의 감각이 민감하고 말을 잘하잖아요. 세상에. 언어에 또 그 재능까지 악마가 물려받았다니. 나잖아. 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세상에. 그 촌철살에 이게 진짜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또 설득이 돼. 악마가 설득이 얘기하는 돼. 게 너무 오라 구구절절. 진짜 그러네.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맞아. 그래서 걔가 막 약간 막 어버버 하면은 뭐야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그 악마의 존재를 더 잘 인식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걔가 너무 그 어떤 새치의 혀로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악마를 어떻게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싸워서 될 일은 아니고 안아줘야 할까요? 네. 사실은 원래 심리학에서는 환대해주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궁극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인식이 먼저인 것 같아요. 악마가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거 내 본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에너지가 엄청 레벨이 낮아서 다시 얘가 나왔고 걔가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해 라고 내 안에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연습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너가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순간 좀 무력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 해보는 게 그게 조금 에너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맞아요. 연습도. 네. 너무 바닥일 때는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 있을 때는 계속 넌 거 알아챘어. 들어가. 네이밍을 해줘야 하나?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환대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이 친구가 왔구나. 늘 오는 친구구나. 또 왔구나. 그런데 또 가겠구나. 거기까지 나중에 연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막 왔어 반가워가 아니라 왔구나. 맞구나. 너구나. 너구나. 우리 또 40대가 됐으니까 우아하게 왔구나. 그래서 예전에 저희 같이 읽었던 책 중에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그 책에서 그 얘기 나왔었죠.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왜 친척들 중에 꼭 맞아. 긁는 사람. 예를 들면 거기서 뭐 존 삼촌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꼭 친척 중에 환대받지 못하는 손님이 한 명씩 올 수 있지만 그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그래 여러 손님 중에 이런 손님도 있었어. 왔구나 들어오세요 하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 한번 들어봐 줄게.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극단적으로 갈 때는 그 손님이 와서 파티를 그만두고 싶거든요. 맞아요. 자 파티 없어 이제 제가 와서 그렇게 하면 다 쪽나는 건데 사실은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손님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그 손님도 나의 일부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너무 아픈 부분이지만 걔도 나라서 맞아. 네, 걔도 나라서 걔마저도 자리를 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이라는 생각이. 너무 큰 배움이네요.
그런가요? 네. 저희가 사실 저도 늘 혜원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종류의 대화를 하면서 저도 이제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비슷한 어떻게 보면 나이와 삶의 변곡점에 가고 있어서 더 이런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어떤 시기 같은 게 좀 비슷해서 이전이라면 사실 이런 주제로 덜 고민했을 것 같고 그냥 사실 저는 그냥 제 자신에 더 많이 집중했던 것 같다. 어떤 사람일까에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얘기하셨던 학생분들이 하셨던 고민도 너무 이해가 가는 게 근데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서 자꾸 찾으래. 찾으래. 너무 괴로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좀 이런 것도 겪고 이런 것도 겪으면서 약간 모양은 그러면서 잡아가는 건데 살짝 보게 됐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얘를 잘 이 상처들을 가지고 그랬을 때 이런 생각들을 좀 떠올려 보게 되는 것 같아서 회원님이 처음에 하셨던 질문 나를 어떻게 데리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화두에서 악마까지 나왔네요. 그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 네. 하는 이야기도 되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 게 맞아요. 빛을 보려고만 하지 말고 어둠의 빛을 비출 때 빛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내 안에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꾸 그걸 외면하거나 맞아요.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거나 그걸 나쁘게 생각해서 도망 다녀봤자 사라지지 않는 맞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진짜 최근에 한 2, 3주 동안 이런 주제? 지금 언어화 되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과 가슴에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뭐 일과 관계와 어떤 지금 시기와 이런 것들에 다 맞물려서 제 안에 그 안개처럼 있었던 게 그 악마라는 그 아이를 네. 초대받지 못한 아이도 네.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알아차리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 되게 많은 영감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처럼 많은 것을 조금 더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또 저는 한편으로 장점은 악마도 감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둔감하거나 조금 덜 감각적으로 날이 서 있지 않으면 잘 못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존재를. 근데 한 번 딱 감지되면 또 되게 잘 느껴져서 저는 장점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존재가 잘 느껴져서 레이다가 잘 서 있어서 약간 강아지한테 아직 들어가. 저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 다 지졌니? 네. 그런 것도 조금 더 잘 연습이 된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전 장점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악마도 브랜딩을 해줘야 되겠다. 아니 이게 브랜딩 괴물 아닙니까? 약간 그래서 네. 그분께 네. 그 분이라고 할지 네, 그 놈이라고 할지 강아지처럼 얘야라고 할지에 따라서 이 존재가 너무 크게 내가 이걸 브랜딩을 할지 아니면은 자꾸 귀여운 애로 볼지에 따라서 그러네요. 이걸 대하는 나의 태도가 너무 달라질 그러네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악마님 이래버리면 막 너무 내가 신격화하면 너무 압도될 것 같고 네. 아까 그 강아지 얘기해 주시니까 네. 되게 귀엽게 느껴져서 그래 짖어라 다 짖었니? 그럼 들어가자. 문 탁 닫고 산책 끝 이렇게. 그것도 좋은데요? 그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좀 강아지 같은 근데 조금 싸나워 얘가. 어. 그래서 저희 악마 얘기까지 해봤는데 내친 김에 강아지 이름까지 붙여볼까요? 네. 저는 그냥 딱 떠올랐어요. 구슬이로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 구슬이는 송곳니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송곳니가 어떤 많이 아이인가요? 나왔는데 네. 송곳니는 나왔지만 앞니는 굉장히 귀엽게 옥수수 알처럼 난 아이고요. 네. 굉장히 싸나운 눈을 가지고 무쌍 예, 그렇고 귀여워. 근데 또 털은 되게 복실복실하고 네. 그래서 화가 날 땐 굉장히 싸나운데 또 잘 다독여 주면 또 이렇게 순하게 또 변하는 스타일이어서 털은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구슬이가 또 이렇게 몸집을 불렸다가 줄였다가 또 그럴 수 있는 애더라고요. 네. 좀 상상 속의 구슬이니까. 그래서 구슬이가 저를 찾아올 때 이제 네. 그럼
한 30분만 우리 산책을 하고 들어올까라고 해서 산책시키고 힘 빼고 그다음에 좀 짖어볼래 하면 또 짖게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힘을 빼서 케이지 안에 넣어놓고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진짜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걔가 왠지 집에 가면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방금 이제 산책을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예민한 나를 스스로 잘 돌보기 위해서 회원님 스스로에게 좀 적용해 줬을 때 잘 먹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진짜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 바퀴 돌고 온다든지 뭐 아니면 진짜 호흡을 크게 해본다든지 뭐 그런 자기만의 방법들이 뭐 몇 개씩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혹시 떠오르시는 것이 있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브랜드도 결국엔 다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서, 물론 그 당장 어떤 이야기에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정말 나와서 걷기만 하거든요. 네. 걷고 나면은 한 15분 걷고 나면 환기가 돼서 뭐 아이랑 싸우거나 남편이랑 싸우고 나서는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걷고 들어오면 이제 좀 이렇게 가라앉아지는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또 그 영화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바이브가 있는 공간으로 가서 광화문 쪽에 있는 그 예술영화관,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서 네. 거기 가면 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은 영화들이, 좋은 영화들이 많아서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매몰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또 만났을 때 환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로 도피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다른 이야기를 만나고 환기하고 나서 다시 내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조금 다른 시각이 맞아요. 좀 더 이렇게 부드러워진 시각으로 이거를 볼 수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환기하는 게 약간 즉각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한데 저는 일단 밖으로 나가는 게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일단. 그래서 한 번은 막 노트 같은데 그런 거 쓴 적 있어요. 너는 밖으로 나가야 돼. 잊지 마. 힘들 때 너는 밖으로 나가야 돼. 왜냐면 제가 자꾸 그걸 까먹고 집에만 계속 에너지가 없을 때는 또 이게 또 생각이 잘 안 나고 맞아. 그리고 에너지가 없을 때 나가기 싫잖아요. 근데 어떤 내게 몇 가지 특효약이 있다는 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밖으로 나가는 거고, 하나가 저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거예요. 그 반드시 저한테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에너지가 다운되고 조금 기분이 안 좋아도 좀 긴 샤워를 따뜻한 물로 하고 나면 확실히 그 환기 전환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특효약처럼 적어놓고 나한테는 이게 유독 잘 작동해 라는 거를 몇 개만 알고 있어도 맞아요. 구슬이가 잠잠해지는데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그 일기를 잘 쓰는 편이 아니었는데 네. 글을 적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나의 모든 고민을 글에 옮겨놨을 때 확실히 그게 물리적인 이동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손으로 이제 절대로 이걸 그 타이핑해서는 안 되고요. 꼭꼭 못 쓰는 글씨로라도 네. 그거를 적어놓고 놨을 때 훨씬 편안하게 잠이 드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뭐 꼭 잘 써야 되는 게 아니더라도 정말 솔직하게 지금 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써놓고 나면은 구슬이를 거기다가 네. 적어놓는 거죠. 네. 구슬이의 말들. 봉인을 해서 봉인한다. 이게 그래서 때때로는 막 이런 거조차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바닥을 찍기로 결심한 때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의 시기는 이런 것들을 할 에너지조차 없어서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그냥 바닥을 찍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날 내버려 두자. 라는 생각만으로 좀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인정할 때. 네, 진짜 다 못할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막 되게 쉬운데도 따뜻한 물로라도 손을 씻어라고 근데 하는 거기까지 것도 못 가겠죠. 너무 그냥 에너지가 드는, 그냥 생각하기도 싫고 그럴 때는 그냥 엉망진창으로 하루를 보내면 전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제가 심상화했을 때는 저를 기다려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구슬이가 짖든 말든 그 옆에서 가만히 그게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럼 언젠간 잠잠해지는데 그래도 하루 이틀 기다려주면 제가 바닥을 찍고 그래도 뭐라도 해볼까? 뭐 건강한 한 끼라도 먹어볼까? 라는 생각이 전환되는 시점이 분명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찍자, 바닥을. 어쩔 수 없다.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해주는 것도 되게 저는 도움이 돼서 때때로 나를 믿어준다는 감각은 그런 게 아닐까? 그거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되게 뭐랄까요. 자존감 같은 게 저는 거기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종종 하거든요. 내가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 나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일 거고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낮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저도 이제 늘 종종 소진과 무기력을 겪을 때 기다려주자. 지금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며칠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무기력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다는 고백을 전 많이 또 종종 주변에서도 듣고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네. 해가 지날수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더 많아져서 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학생들이랑. 오히려 자기 얘기 더 많이 하게 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뭐 어떤 뭐 방법론이나 케이스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지금 친구들이 더 많이 알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다독임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너무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친구들이.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님이 수업하실 때 하시는 그런 시도가 사실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때때로 그래서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텅 빈 시간이 오히려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들이 무기력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같아서 오늘의 이 대화가 또 회원님에게 다른 자양분으로서 또 더 멀리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역시나 좋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역시나 깊은 주제로까지 한번 가봤던 것 같은데 오늘 대화가 어떠셨는지 짧게 회원님 소감 들어보면서 마치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영상 콘텐츠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용기를 냈고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역시나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어떤 대화로 흘러갈지 모르는 저희가 스크립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보라님이랑 여태껏 몇 년간 해왔던 이야기들에 또 정수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마지막엔 좀 울컥했어요. 저도 마지막에 약간 그랬죠. 서로 봤어요. 봤어. 울컥했어. 네, 특히나 자기를 기다려준다는 맞아요. 그 말은 정말 사랑의 끝이 아닐까? 근데 그건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늘 비슷한 종류의 파트에서 100이면 100번 늘 글썽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잘 그걸 못해가지고 못했던 날들이 많아서 그 생각을 하면 좀 저한테 미안하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되게 큰 사랑, 엄마의 사랑처럼 큰 사랑인 것 같아서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할 때마다 저한테 미안해서 좀 글썽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언어가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하는 거 하고 내가 나를 기다려줄 줄 안다는 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조건부 사랑도 굉장히 많지만 기다려주는 거는 정말 사랑의 끝이 아닐까. 맞아요. 마무리가 나를 잘 기다려주다는 이야기여서 저도 울컥하면서도 되게 여운이 좀 남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막 우리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자고 하지만 결국 힘들 때 나를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느냐가
되게 큰 사랑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어떤 끈을 잘 놓지 않는다면 나를 잘 데리고 사는 일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같이 대화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와.